게임 완전 정복 이정환입니다. 게임TV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것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오늘 드디어 게임 완전 정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게임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하에 저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완전 정복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완전 정복, 게임을 얼마만큼이나 잘하느냐를 여러분들께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라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온 지 만 6년이 벌써 됐는데, 게임 사면 뭐 당연히 정품 사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매뉴얼도 딸려 나오고 수많은 공략집들이 서점에 가면은 본물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웬 게임 완전 정복으로 스타크래프트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느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타크래프트 아십니다. 그리고 많이 즐기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타크래프트 완전 정복 저와 함께 앞으로 석 달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기 없이 좀 대충 한 종족만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실력이 어느 수준 이상은 전혀 늘지 않는다고 한다는 2전 3년을 하고 있는데 2, 3년째 실력이 정체 상태야. 이렇게 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틀넷에서 무한맵 플레이에서만 너무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수들의 게임을 보다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즐기는데 안목을 키워드리는 방법,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도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겠는데 이 3개월 동안 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30분씩 일주일에 2회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이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 실력의 향상, 보는 눈의 향상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그만 시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스타크래프트의 장르와 특징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지만, 그리고 그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만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이거는 그냥 테트리스를 배우듯이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배우는 것처럼 좀 녹록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크래프트의 장르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완전 정복, 스타크래프트의 장르는 일단 리얼타임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제 글씨 쓰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제 글씨인데요. 글씨가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의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일반 게임과의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스타크래프트는 세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종족이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전투를 하는 그 방법조차도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대단한 것이고 전략 시뮬레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리얼타임 전투,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RTS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전략 시뮬레이션도 전략 시뮬레이션이지만 리얼타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전투를 실제로 벌이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전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내가 컨트롤을 해서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었던 이라크 전쟁, 요즘에 말도 많죠? 그 이전에 미국의 걸프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대전은 정말로 지휘소에서나 아니면 벙커에서 지휘관들이 딱 앉아있으면은요, 실제 비행기가 쫙 가서 상대방을 폭격을 하잖아요? 그럼 폭격을 하는 것을 그 비행기 나중에 폭격하고 난 다음 보고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폭격된 타겟이 폭파되는 장면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얼타임이라는 거죠. 이런 전투가 컴퓨터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리얼타임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전략 시뮬이라는 게임이 그만큼 리얼리티가, 사실성이 굉장히 고도화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바둑과 장기보다도 훨씬 더 실제 전쟁에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멀티플레이와 그 다음에 배틀넷입니다.
예전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도 멀티플레이가 되는 게임들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랜으로나 아니면 모뎀으로 연결해서 여러 사람이 컴퓨터와 싸우는 게임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그 바둑장기처럼 싸울 수 있는 이런 게임이었었는데 배틀넷이라는 인터넷을 통한 멀티플레이를 최초의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스타크래프트는 전 세계에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마주 앉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족이라는 점, 그리고 리얼타임이 가미됐다는 점, 그리고 멀티플레이, 배틀넷이 가능했다는 점이 바로 스타크래프트의 게임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스타크래프트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는가, 어떤 식으로 배워야겠는가를 차근차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크래프트의 그 특징과 장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일단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께 특별히 스타크래프트의 배경이 되는 시나리오 있죠? 멋진 동영상과 함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 미래, 은하저편에서 소수의 인류가 생존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란 연합정부는 강력한 군대, 정찰, 첩보 등을 통해서 불안정한 정부를 유지하였으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테란 연합정부는 프로토스족의 비옥한 지역을 넘보게 되었는데, 이때 과거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인 저그족이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별들의 전쟁이 본격화된다. 저그, 프로토스, 테란. 과연 이 세 종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족이 세 종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타크래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족의 특성과 생태, 그리고 운영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종족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그스럽거나 프로토스스럽거나 테란스러운 이런 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휘관이 되셔서 전략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군대가 어떤 특성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만 갖고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의 역사 배경에서 보여지는 종족의 특성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먼저 테란의 습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은 떠돌이 지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란이라는 것이 사실 지구인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테란족이라는 테란은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범죄자들을 싣고 개척선을 보냈는데 그 개척선들이 먼 우주에 와서 다른 은하계에 불시착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제 테란입니다. 그래서 떠돌이 지구인이라는 그런 그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테란의 전투력의 근원은 메카닉입니다. 메카니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그와 프로토스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에 테란이라는 종족은 굉장히 나약하고 못 싸우는 종족이고 한 방 딱 때리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종족이에요. 진짜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인류가 이 세계의 엄청난 다른 종족과의 싸움에서 우주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메카닉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테란에 나오는 바이오닉 부대, 그러니까 보병 부대를 빼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벌처라든가 뭐 골리앗이라든가 아니면 탱크라든가 배틀크루저라든가 전부 다 메카닉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란의 전투력은 근원은 메카닉입니다. 이 메카닉의 특징은 조금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테란에게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따라 이동하는 이동식 기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글링들이 막 들어와서 기지를 갖다 불바다를 만들어 놨었을 때 둥둥 뛰어놓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원을 따라 이동하는 이동식 기지와 건물, 그리고 보수, 기지 역시도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전력이라는 게 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병력의 전투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력은 부대의 구성, 콤비네이션과 팀워크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테란의 전력은 콤비네이션, 부대의 구성과 그 다음에 팀워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종족에 비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테란 부대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보병만 가지고는 전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탱크만 가지고도 전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탱크도 있어야 되고 보병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잘 조합이 되어 있을 때 화력 지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대 전술도 가능하고 고지 탈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대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지구인들의 그 전투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컨비네이션과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부대의 조합, 종류별 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테란 말고 이제 프로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서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라는 것이 프로토스의 이제 고향별인데요. 이 아이유에서부터 프로토스는 다른 행성에서 전투를 할 때에도 건물들을 전부 정신력으로 텔레포테이션을 해서 소환을 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넥서스나 파일런을 지을 때 보시면은 슉 하고 이렇게 프로브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쭉 건물이 생기게 되죠. 정신력으로 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그 소환이라는 건물에는요. 전부 유닛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쉴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유닛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일단 방어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막이 먼저 깨져야 유닛들이 데미지를 입게 되죠. 이것이 이제 프로토스의 그 정신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프로토스의 전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토스의 전력은 테란의 전력이 컨비네이션과 팀워크로 나온다 그랬죠. 프로토스의 전력은 개인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브라질 축구팀이 개인기에 의해서 전투를,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까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프로토스 선수들 같은 경우, 테란은 조직력으로 승부를 하는 반면에, 프로토스는 개인기에 의해서 승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토스는 기본 유닛들도요, 테란이나 저그의 기본 유닛들보다 상당히 쉴드도 많고, 힘도 써요. 그리고 저그가 예를 들어서 한 부대가 나올 때 프로토스는 서넛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똑같은 기본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서넛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재수가 없으면은 쉽게 깨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강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템플러 하나를 갖다가 어렵게 생산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 하이템플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네랄과 가스가 특히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하이템플러가 재수없이 혼자 앉아있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그냥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하이템플러가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 되면 3방을 연속해서 쏠 수가 있는데 3방을 제대로 쏘잖아요. 그러면은 저글링 3부대, 4부대만큼의 전력을 혼자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프로토스의 전력이라는 것은 최소의 소수 정예 병력을 어떻게 개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안 죽고 수행을 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개인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지만 그 개인기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컨트롤이 대단해야지만 발휘되는 개인기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이제 프로토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마이크로 컨트롤이 필요한 것은 테란과 저그가 더 필요하죠. 프로토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 선정,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유닛의 배치,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방에 상대방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고급 유닛 위주의 개인기가 프로토스에게서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종족이 바로 저그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그 종족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종족입니다. 젤라가가 프로토스를 만들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만들었다는 종족이거든요. 해처리 중심의 단일 생산 시스템입니다. 모든 유닛들이 어디서 뭐가 나오고 어디서 뭐가 나오고 어디서 뭐가 나오고가 아니라 전부 다 해처리에서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체가 변태가 되는 것이 특징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그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는 저그가 다양하게 이런 빌드나 테크트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태를 하게 됩니다. 변태라는 게 이제 변이를 말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그래서 변태가 되고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총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폭발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것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명체로 이루어진 변태와 재생 시스템, 그리고 단일 수직적 군집, 그리고 해처리 중심의 단일 생산, 이것이 바로 저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투를 하시다 보면 이런 세 개의 유닛들의 특징이 아주 적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종족상으로는 저그가 가장 진화된 생명체이기는 하지만 전력 자체는 주로
떼거지로 운영되는 병력의 수로 좌우되는 군사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저차원적인 그런 그 전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저그 종족입니다. 저그 종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원초적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군사학적인 측면이나 전투 교리상 테란군은 현대전에 보다 더 가깝습니다. 현대전이라는 것은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전투의 별인데, 예를 들어서 진지전이라든가 부대 구성이라든가 화력의 배치, 화력의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우리 지구의 현대전에 굉장히 가까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군사학적으로 봤었을 땐 테란군입니다. 테란군은 그렇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테란군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약간은 그 좀 어드밴티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구군은요, 오히려 고대나 중세 우리나라 사람, 세계 사람들의 고전적 전술 전략에서 그 핵심 운용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전술 대형이나 매복이나 이런 아주 원초적인 군대의 이런 그 전술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토스 군대는요,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그런 군대입니다. 굉장히 종족 특성 자체가 개인기 위주, 마법 위주로 좀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실제 전략 시뮬레이션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도 가장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새로운 전략 전술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특이하게 그 빌드나 테크트리를 움직이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프로토스는 연구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토스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저그와 테란처럼 정해져 있는 빌드에 따라서 딱 운용을 하면서 맞춰가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프로토스에는 약간 그 2단화라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독자적인 스타일리스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창조적인 전략 전술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로토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스타크래프트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갖고 세 가지의 종족의 각각의 특징과 운용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입문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좀 과분한 욕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2교시로 넘어가가지고서는 종족과 건물 유닛 컨트롤 같은 직접적인 면에서 우리가 입문편에서 봐야 할 것들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입문편이고 기초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 화면을 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게임 인터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만 먼저 초보자를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익숙한 화면이죠.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는 테란군의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위쪽으로 보이시는 이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실제 리얼타임 전투이기 때문에 유닛들을 이 화면상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싸우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실제로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미네랄을 캐고 있는 SCV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화면 말고 이제 좌측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보는 아주 기본적인 그 일부분만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전장의 흐름을 봐야지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전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 부분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전체 전장이 나타나는 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압축해 놓은 작은 지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뭐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아시겠죠? 자신의 유닛과 상대방의 유닛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맵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들, 그 버튼이 위에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데 스테이터스 에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닛이나 아니면 건물을 찍었을 때 그 건물이나 유닛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유닛을 갖다 부대 지정을 했었을 경우에 그 유닛 부대 지정한 상태의 건물이 나타나기도, 부대 지정한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마우스를 갖다가 유닛 부대 지정을 했으면 쭉 여러 개가 이제 유닛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우스를 띡띡띡 찍으면서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같이 조합을 하면서
여기서 직접 유닛을 뺐다 넣었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 특히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다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바로 이 상태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뉴가 있는 버튼이 있고 이 옆에는 이제 그 유닛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오른쪽이 바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패널입니다. 실제로 마우스로 꼭꼭 찍으면서 건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닛에게 움직이는 명령, 정지하는 명령, 어택하는 명령, 고치는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컨트롤 패널들은 이제 아주 전혀 못하시는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에게 마우스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드린 거고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면 마우스로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잘한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키보드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 전체 화면 위에 작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미네랄과 가스와 그 다음에 인구수라는 그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몇 명이, 미네랄을 얼마를 캤고 가스가 얼마를 캤고 인구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병력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세 개를 잘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스타크래프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병력을 운영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게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란과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잠깐 팁으로 가르쳐드리면 테란과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요. 넥서스와 커맨드 센터가 일단 지어지면은 인구수가 10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주어지는 데 따라서 서플라이라든가 파일런을 하나씩 지을 때마다 18, 26, 34 이런 식으로 이제 18개씩 8명씩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일종의 보급창이죠. 군수창고가 지어지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저그는 테란과 프로토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그는 해처리 하나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9명의 인구수를 해처리 하나가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보급창으로서. 그런데 거기에서 오버로드를 하나 이제 만들어낼 때마다 8개씩의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해처리를 그런데 2개를 지었다 했었을 때 테라는 예를 들어서 커맨드를 2개를 지으면은 10 해서 20명의 인구를 커맨드 2개가 서플라이 없이도 먹여 살릴 수가 있거든요. 프로토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그는 해처리를 하나를 지으면은 9명이 일단 인구수를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해처리를 또 하나를 더 지었다. 그러면 역시 9명이냐. 1명밖에는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처리 하나 지을 때마다 9명씩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저그의 확장이라는 특성상 해처리를 지금 막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오버로드를 안 지어도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그는 해처리 하나를 지었을 때는 9명이지만 또 하나를 더 짓는다고 하면 해처리 숫자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는 인구수가 1명씩밖에 더 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버로드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미네랄과 가스를 너무 많이 캐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너무 적게 모자라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네랄과 가스 같은 경우, 특히 미네랄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요.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항상 빠듯하게 빌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한 300 정도를 보다 더 남는다 하면은 내가 뭔가를 지금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인구수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구수를 늘어갈 때마다 병력을 계속 생산하고 일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디포, 파일론, 그 다음에 오버로드들을 제대로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한 2-3기 정도가 남아있을 여유가 있었을 때 미리미리 지어주던가 미리미리 오버로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거 같은 경우에는 변태를 하면서 예를 들어 히드라는 인구수가 1명씩인데 러커는 2명씩 먹잖아요. 히드라를 쫙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4-5마리를 한꺼번에 러커로 변태한다. 이런 경우에도 갑자기 오버로드가 트러블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페이스 화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스타크래프트의 건물과 유닛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보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기존에 잘 하셨었던 분들은 복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화면이라거나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물과 유닛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은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제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그리고 그 건물에서 유닛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 유닛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이 결국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있어서 일반적인 운영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를 잘하게 되면 스타크래프트는 완전 정복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유닛을 생산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서 이 유닛을 뽑는 방법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과 미네랄을 채취를 해야 되고요. 자, 세 가지 종족을 좀 통합적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란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테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건물은 커맨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급창으로 서플라이 디포라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리파이너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커맨드 센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닛을 생산하는 건물이 베럭스, 팩토리, 그다음에 스타포트입니다. 테란은 아주 간단해가지고요. 나중에 그 제2강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려야 될 테크트리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닉 유닛들이죠. 머린이라든가 파이어벳이라거나 아니면 메딕 같은 바이오닉 유닛들, 보병 유닛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계 유닛, 테란은 메카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계 유닛들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포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공중병력이. 자, 그다음에는 저그의 유닛을 한번 저그의 건물을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그의 건물은요, 기본적으로 테란의 커맨드 센터 같은 그 대표적인 건물이 해처리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해처리가 이렇게 건물들 각각의 그 종류의 여러 가지의 그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들을 다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병력도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처리의 스포닝 풀이라든가 아니면은 히드라리스크덴 같은 것을 짓는데 여기서 이렇게 히드라리스크덴이나 스포닝 풀 같은 것을 지으면서 실제로는 해처리 자체가 이렇게 단계가 변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해처리가 레어가 되고 그다음에 레어가 하이브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테란과는 약간 다른 빌드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다 해처리가 변태되는 것이고 유닛들은 여기서 다 생산이 되게 됩니다. 다만 레어에서 생산되는 유닛의 종류와 하이브에서 생산되는 유닛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냥 생해처리에서 생산되는 유닛의 종류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저그는 서플라이 디포 대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닛 생산하는 오버로드를 가지고 밥집을 대신합니다. 이른바 보급창이나 군수창고의 역할을 오버로드가 대신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토스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는요, 상당히 또 이 두 개의 종족과는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테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넥서스가 일단 기본이 되는 건물입니다. 넥서스가 저그처럼 실제로 유닛이 나오진 않고 테란처럼 그냥 자원을 채취하는 기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스를 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런이 대신 저그의 오버로드라든가 테란의 보급창, 서플라이 디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닛이 나오는 건물은 게이트웨이라는 건물이 처음에 있어요. 마치 배럭하고 비슷하죠? 저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배럭하고 비슷한데 이 배럭이 게이트웨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팩토리 같이 유닛이 또 다른 유닛이 나오는 업그레이드 건물이 있느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네틱스 코어라는 건물을 옆에다 붙여주면 게이트에서 그 다음 건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레어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코어까지 같이 나왔다 그러면 유닛 나오는 건물들을 또 져야 게이트에서 유닛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유닛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빌드가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는 나중에 테크트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게이트에서는 일단 기본 유닛 질럿과 드라군이 나오고 그 다음 상태에서 어떤 유닛을 뽑아내겠느냐에 따라서는 세 개의 테크트리로 분화가 됩니다. 로보틱스 테크트리, 로보트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공중 날아다니는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게이트, 그 다음에 템플러 계열의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시타델 오브 아둔의 성지라고 하는 건물과 템플러 아카이브가 필요가 하죠. 이렇게 각각의 테크를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프로토스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소수정의 고급 유닛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 유닛들은 여기서 생산되는 유닛, 테란 같은 경우는 배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유닛, 저그의 입장에서는 해처리에서 생산되는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가 기본 유닛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스에 관해서는 프로토스는 게이트에서 처음에 생산되는 질럿과 드래곤이 기본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꾼 유닛들은 각각 물론 메인 기지에서 생산이 되는 유닛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건물과 유닛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각 종족별 테크트리를 통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 유닛의 특성이라든가 각각의 굉장히 많은 유닛들이 나오거든요. 그 유닛들을 어떠한 상성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운영을 하셔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들으시지 마시고 직접 나가신 다음에는 바로 근질근질거리는 손을 이용하셔가지고 질겜 한 판씩 멋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크래프트는 단순히 따라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하느냐의 훈련량에 따라서 그 수준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